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할 것이다. 자, 언제적 금리 인상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막판 진통이 원래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 어쩌면 끝나가는 무렵에서 나오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옴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이야기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미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 워낙 실적 전망치들이 고무줄 같아요. 저 밑에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저 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이 어디인지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에 따른 의미가 상당히 높을 거로 생각되는데,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순살자이, 네, 개세건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순살자이라는 말은 되게 유명하네요. 네, 건설 섹터로 퍼지고 있는 바로 이 순살자이 사태. 자, 이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빠르게, 네, 이 뒷수습을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생겼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건설주 전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GS건설의 주가 하락 사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네, 주말장이고요. 네, 77이네, 77. 그리고 소서라고 합니다. 소서. 작은 더위, 즉 무더위가 사실은 시작되는 날이 이 소서가 지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더위가 찾아오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가 중간중간 내려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더운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폭염 관련주들이 또 조금 뜸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건 조금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자, 어쨌든 장마가 끝나야지만 불볕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증시 상황 일단 넘어가서 보면은요, 다우지수랑 나스닥이랑 모두 나란히 네,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약간 희망적인 거는요, 장 시작과 동시에 쿵쿵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11시경 지나면서 꾸준하게 또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뭐 많이 회복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네, 유럽 증시도 많이 내리고 했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받긴 했었을 텐데 그 이후에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거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판단되는 부분이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8%입니다. 뭐 모양만 봐서는 뭐 한 2-3%씩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유럽은 2-3%씩 빠졌어요. 근데 미국장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더 지켜봐, 뭐 일단 실업률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CPI도 지켜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고용보고서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49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ADP 전미 고용 보고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노동부의 고용 지표보다도 뭐 하루 정도 앞서서 발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완전히 이제 그 정부의 발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민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했다라면 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것들도 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느낌들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어쨌든 이 민간 부문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집계치가 22만 명인데요. 22만 명이요. 근데 지금 얼마 늘어났다고요? 49만 7천 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거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그냥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게 대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예요. 자,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했었던 것들을 이제 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고용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에 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고용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부분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6.4%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6.6% 정도였는데 조금은 떨어졌죠. 즉 상승률이 둔화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고용이 늘어나긴 했는데 일시적인 부분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다음 달 같은 경우에 고용 상황은 이번 달 비해서 훅 떨어질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또 지속적으로 이런 그 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겠죠. 또 20만 명에서 갑자기 40만 명, 5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요. 단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훅 늘어날 수 있지만 연속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뭐 이번 달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고용에 대한 지표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게 뭐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확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고용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FOMC를 포기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일단은 너무 좋게 나와서 시장에 부담을 좀 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술주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드라는 트위터 대항마를 출시한 가운데 약간 하락했습니다. 가입자가 뭐 한 3천만 명 넘어갔다고 얘기 나오죠.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법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모기업인 그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A는 1%대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도 1%대 내렸다. 애플은 약간 올랐다. 애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는 2% 정도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였다. 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제를 받는 그 영향을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술주가 다 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 상황이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낙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변동성 뭐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금리 인상의 여부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시점이 중요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얼만큼 더 올릴 것이냐?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리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금리를 7월에 올리냐 8월도 올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은 이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7월이냐 7월과 8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8월은 아니죠. 9월달이죠. 7월이냐 9월이냐 이런 게 아니라 7월하고 9월이냐 아니면 그냥 7월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자, 파월 의장은 지금 2% 물가에 너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CPI가 훅 떨어져가지고요, 3%대 초반까지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4, 3.5 그 정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예상인데 일단은 뭐 3%대 진입은 해줄 거 생각됩니다. 이번 달이 일단은 크게 한번 몰아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잘 좀 나와줘서 시장이 좀 불안 요소들을 많이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선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럽도 많이 빠졌고 미국도 많이 빠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어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이 영향을 오늘 크게 받았을 텐데
오히려 어제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장이죠. 아침에 조금 떨어져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반등으로 진행돼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두려움에 떠실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작게는 1,000억원, 많게는 9천억원을 웃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자를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지금 위쪽으로 잡아놓은 그 실적 폭이 그 최고치가 9천억 정도인데 최저치는 사실 마이너스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로 8천억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업계 평균은 지금 2088억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감을 못 잡는 거죠.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발표 나올 때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지도를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건데 자기들의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감소했다, 나빠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한 2천억원 정도 수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쪽도 너무 낮은 쪽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중간에 몰려있는 지점이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0억원대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 1,000억원대 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적자가 나온다든지 그럼 어닝 쇼크가 되는 거고요. 한 3천억 이상 나오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를 2천억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후로 해서 아마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억원 정도, 또는 그 이상 이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닝 쇼크냐 서프라이즈냐로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2분기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 실적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2분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올라가면 뭐라고 나올까요? 바닥치고 올라가는구나. 실적이 더 떨어지면요. 자, 이게 최악이야.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연구원은요 2분기 계절적 이벤트 수요로 D램 그 다음에 D램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했다. D램 소비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예상치를 7%포인트 정도 상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일단은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어쨌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크다. 그러니까 뭐 평균 단가, 뭐, D램,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뭐, 재고나 이런 것들 아직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 업황이 2분기까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 되는 거고요.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 실적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얘기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증권사들이요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또 모든 업체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이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즉 감산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재고가 크게 줄었다. 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KB증권에서는 일단 추정 영업이익을 9천억으로 내세웠습니다. 진짜 9천억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시장이 깜짝 진짜
깜놀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크게 뛸 수도 있어요. 네. 시장 컨센서스의 5배를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분기 실적은 자, 1분기에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2분기에 찍고 턴하면서 3분기엔 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 예상 실적이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적자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네 어닝 쇼크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네 관계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쇼크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예상했고 어차피 바닥이야 라는 인식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어쭈 실적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럼 다음에 더 많이 커지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3분기 예상 실적은 3조 원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갭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 변동이 있더라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홀딩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하이닉스는요.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내려가는 거 뭐 감안해서 보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지금 사지만 않으면 돼요. 네. 꼭대기 지점, 꼭대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진 지점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걱정입니까? 그죠? 네, 전차 군단이잖아요. 전차 군단 띠띠 빵빵빵 그다음에서 전자체 반도체 칩으로 그냥 해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순살자이요. 순살자이 진짜 이거 생각하니까 짜증나네요. 개세건설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서 물렸단 말이에요. 물려서 이제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픈데 자 아무튼 뭐 그 비중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적당 비중 갖고 있으면은 에이씨 엿갔네 뭐 지나가다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결론만 딱 말씀 먼저 드리면은요. 이 GS건설의 주가 하락 사태는요. 단박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박에 복구가 된다면은 정말 해피한 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아내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바닥이 어디인지 저는 아마 이 정도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래도 빠르게 전면 재시공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뭐 브랜드 가치의 훼손은 좀 막았다. 네. 뭐 실수할 수 있다. 네. 네,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간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거 뭐 철근을 절반밖에 안 났다 그러면 이거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네,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빠르게 인정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지하주차장 붕괴가 일어나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 더 큰 사태가 벌어졌으면 진짜 사람들이 입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디 아파트 한쪽이 무너졌다나 이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고 이렇게 큰 거 한번 얻어맞으면 다음부터 정신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만 좀 잘 넘어가면 그래도 GS건설이 네,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떨어진 주가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냐인데 글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곳을 조사했는데 4개의 기둥에서 철근 등이 누락됐다. 와, 이게 네,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네. 아무튼,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럴 때 매수를 막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마세요. 네. 뭐, 주가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회적인 포인트는 항상 바닥을 잡고 나서 생각하셔야 되고,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밖에 나가면, 네. 뭐 바람 그냥 맞는 거죠. 뭐 비바람이 와서 그냥 내 뺨따구로 빠바바박 때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재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면 재시공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입주가 좀 지연됐지만 여기에 따른 보상도 해준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은 한 일단락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더 이상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밀리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재시공 결정을 함에 따라서
GS건설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1조 원. 건설 도급 비용이 4,500억에 철거 비용이 2,000억. 철거 비용은 얼마 안 드네요. 네, 어쨌든 2,000억입니다. 지체 보상금이 1,000억. 그 다음에 손실 비용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1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실적에서 까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네. 피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실적 악화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뭐 순살자인이 뭐 개세건설은 제가 만든 거지만 네, 개세건설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완전히 문매를 맡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책임지는 모습도 있다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으면 안 되지만, 네. 그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 가치가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해야 될 비용이 5천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조 원 예상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어떤 손실 부분이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려잡았죠. 막 쿡쿡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뭐 일단 영업정지가 나올 것인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나올 것인지 근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영업정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데 영업정지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벌금 정도를 좀 많이 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GS건설이 시공중인 건설 현장을 다 뒤집어 봤는데 만약에 또다시 뭐 이런 순살 네 그런 철근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렇게 부실공사가 또 나왔다. 그럼 이거는 힘든 일이 벌어져요. 하나 정도는 뭐 얘네들이 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2개, 3개 막 공사 현장 전부 다 막 이렇게 버리면 이거 망해야 돼요. 이 회사는 망해야 돼. 근데 그럴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악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대응 전략을 그때 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의 우려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검단 네, 그 붕괴 소식 이후에 무려 4조 원어치를 GS건설을 사들였대요. 와, 이 GS건설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아니,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하루만 해도 뭐, 기관하고 합쳐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파니까, 그 정도 샀을 수 있겠다. 개인들이 4조 원어치 샀다. 이러면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니까, GS건설이 없는 분이 없었겠다. 그죠? 뭐 사실 이제 건설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개인들한테 또다시 독이 되는 상황이 좀 됐네요. 자, 아무튼 네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역시도 뭐 손실을 좀 보고 있지만 자, 일단은 네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큰 악재는 일단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네 요거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한쪽에 밀어놓고 여기에서 받은 상처는 뭘로 보상받아요? 네, 자동차로 보상을 받자고요.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만들었습니다. 네, 고용 호조에 대한 미국 증시 하락. 고용이 좋은데 왜 하락을 한 거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늘 잠정 실적이에요. 그래서 확정 실적하고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잠정 실적을 그냥 실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반기 네, 또는 이번 하반기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는 오늘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반도체 종목이나 이제 관련 종목군들 장비 부품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또 결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건설 섹터로 퍼지고 있는 순살차익, GS건설 사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락이 되는데, 그런 여파들은 이제 잔잔하게 또 주가 하락과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닥을 잡으러 노력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미 뭐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지고 가시면서 네, 이평선이 모이는 정렬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 자리 위치를 해서 그 시점으로 공략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든 책을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 뭐 100 몇 페이지 읽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네. 어디를 읽어드릴까요? 자, 짜잔. 여기 읽어드릴게요. 162페이지인데요. 네. 주식도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지만 매수가 몰려든다. 높은 가격에 사면서도 왜 그 가격에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모를 때도 많다. 그럴 때는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비싼 쓰레기일 뿐이다. 네. 여기 나오는 그림은요, 500년 된 개밥 그릇을 100만원부터 사보자 해가지고 경매장이 나왔어요. 경매장 이름이 말도 안 되는 경매장. 근데, 저쪽에서 바람잡이들이, 야! 나 200만원 살래, 나 500만원 살래, 막 이렇게 가격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살려는 건데, 500년 된 개밥 그릇이래잖아. 근데, 야, 500년 됐대잖아.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사고, 저 사람이 사고, 이 사람이 사고 하니까, 지금 그럼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아니면 짝퉁 개밥 그릇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즉, 주변에서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막 이런 거 휩쓸리지 마세요. 주변 분위기, 이거 팔아야 돼, 저거 사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 그것만 가지고 가시자. 이 얘기죠. 네. 항상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대로 움직였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뭐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나 이런 것들만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추세가 연결되고 있을 때, 추세가 상승하고 있을 때, 지금 자동차 추세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팔아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뭐 필요한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네. 그러시면은 네, 아마 이 기업을 어떻게 내가 평가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올라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출발하기를 좀 기대해 보자고요. 오히려 잘 됐어요. 네. 더 올려놓고 끝나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 때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